강남 역삼동 한 고급 레스토랑의 예약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한 병에 80만 원짜리 와인이 놓여 있었죠. 웨이터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메뉴판을 건넸고 저는 여유롭게 스테이크 코스를 주문했습니다. 30년 전 이 자리에 함께 있어야 했던 사람이 오늘 저를 찾아왔어요.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낡은 핸드백을 든 여자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주름진 얼굴에 허름한 옷차림이었고 레스토랑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죠. 웨이터가 난처한 표정으로 그녀를 막고 있었는데 저는 그녀가 누군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30년 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 사람 정미숙이었어요. 저기요, 예약하신 분 맞으세요? 웨이터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보였고 제 이름이 적힌 문자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죠. 웨이터는 저를 쳐다봤고 저는 고개를 끄덕여 그녀를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미숙이 제 테이블로 다가올 때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쏠렸고 레스토랑의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더욱 크게 들렸어요. 오래간만이네요, 미숙 씨.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으며 눈물을 글썽였고 낡은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강수, 정말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식당 안 따뜻한 난방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 촛불이 흔들리며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비췄어요. 30년 만이네요. 제가 와인 잔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미숙은 제 앞에 놓인 와인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고 그녀의 눈에는 부러움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죠. 웨이터가 그녀 앞에 메뉴판을 놓았지만 미숙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저는 그녀를 위해 가장 저렴한 파스타를 주문해줬습니다. 창밖으로는 강남의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거리에는 고급 수입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미숙은 핸드백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찍은 사진이었죠.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벤치에서 찍은 그 사진 속에서 우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젊고 희망찼던 시절이었습니다. 이거 아직도 가지고 있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사진 가장자리는 세월의 발에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레스토랑 안에는 다른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죠. 당신이 떠난 뒤에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훔쳤고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이 그녀의 눈물을 반짝이게 만들었어요. 말 안 해도 돼, 강수야. 내가 다 잘못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주변 테이블의 커플들은 행복한 표정으로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우리의 침묵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죠. 웨이터가 요리를 가져왔습니다. 제 앞에는 300g짜리 최고급 한우 스테이크가 놓였고 미숙 앞에는 크림 파스타가 놓였어요. 스테이크에서는 고소한 향이 올라왔고 접시 위에는 송로버섯과 푸아그라가 곁들여져 있었죠. 미숙은 포크를 들었지만 먹지 못하고 있었고 그녀의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스테이크를 자르며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30년 전 1995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동대문구의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고 월세 25만 원도 내기 힘든 형편이었죠. 아버지는 작은 철공소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미숙은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대학로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고 그녀의 밝은 웃음에 반해버렸죠. 강수 씨,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 미숙이 카페 창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벚꽃잎을 흩날리고 있었고 대학로 거리는 젊은이들로 붐볐어요. 카페 안에는 커피 향이 진하게 퍼져 있었고 구석에서는 기타를 연주하는 청년의 노랫소리가 들렸죠. 네, 정말 좋네요. 저는 2,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며 대답했고 미숙은 3,000원짜리 카페라떼를 시켰습니다. 미숙은 백화점에서 받은 월급 봉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달에 85만 원 받았어요. 보너스까지 합쳐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웠고 저는 제 형편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죠.
저는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50만 원을 벌고 있었고 그중 30만 원은 생활비로 나갔습니다. 부럽네요. 저는 아직 시험 준비 중이라. 제가 말끝을 흐리자 미숙이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강수 씨는 꼭 합격할 거예요.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저는 그 순간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만났습니다.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벤치가 우리의 단골 장소였고 그곳에서 우리는 미래를 꿈꿨죠. 나중에 제가 공무원 되면 우리 결혼해요. 제가 용기를 내어 말했고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공원 주변에는 봄꽃들이 만발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벤치 뒤편으로는 오래된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죠. 그해 여름 저는 공무원 시험에 또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낙방이었고 원룸 책상 위에는 불합격 통지서가 놓여 있었어요. 선풍기가 더운 공기를 휘저으며 돌아가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매미 소리가 시끄럽게 들렸죠. 저는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고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밝은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강수 씨, 이번 주말에도 만날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기대에 차 있었어요. 토요일 오후 저는 마로니에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미숙은 아직 오지 않았고 공원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죠. 아이스크림 장수의 종소리가 들렸고 근처 분수대에서는 아이들이 물장난을 치며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남은 돈을 꺼내 세어봤어요. 5천 원이 전부였고 그것마저도 다음 주 쌀값으로 아껴야 했죠. 미숙이 공원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새로 산 듯한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강수 씨, 오래 기다렸죠?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고 저는 일어서서 그녀를 맞았습니다. 공원 벤치 주변으로는 장미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달콤한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죠. 아니에요, 방금 왔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고 실제로는 1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미숙이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쇼핑백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고 그 안에는 커플 시계가 들어있었어요. 승진했어요. 매니저가 됐다고요. 그래서 이거 샀어요. 우리 커플 시계. 그녀의 목소리는 들뜬 상태였고 시계 가격표를 보니 한 개에 15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입이 마르는 것을 느꼈고 제 손목에는 3만 원짜리 시계가 차고 있었죠. 축하해요, 미숙 씨. 제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숙은 시계 하나를 제 손목에 채워줬고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어요. 이제 강수 씨 차례예요. 다음 시험에는 꼭 붙을 거예요. 그녀가 격려했지만 저는 자신이 없었고 3번 연속 낙방한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공원 분수대 쪽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행복한 커플들이 손을 잡고 산책하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에 제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식당을 예약했다고 했고 명동에 새로 생긴 이탈리아 레스토랑이었어요. 1인당 3만 원 정도 하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대요. 그녀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고 저는 주머니 속 5천 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돈으로는 그녀에게 커피 한 잔도 사줄 수 없었죠. 저녁 7시 우리는 명동역 3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미숙은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고 했고 저는 원룸으로 돌아가 옷장을 뒤졌어요. 그나마 깨끗한 셔츠 한 벌을 꺼냈고 구김이 있어서 다리미질을 했죠. 원룸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고 골목길에는 저녁 준비하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 생선 굽는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저는 하루 종일 라면만 먹어서 배가 고팠어요. 명동역으로 가는 지하철 안은 붐볐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에어컨이 고장났는지 안은 무척 더웠어요. 저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고 옆 사람의 땀 냄새가 났죠. 지하철 창문으로는 터널의 어두운 벽이 빠르게 지나갔고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제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오늘 저녁값을 어떻게 하지? 미숙한테 솔직하게 말해야 하나? 명동역에 도착했습니다.
3번 출구로 올라가니 거리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네온 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명동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노점상들의 호객 소리가 시끄럽게 들렸죠. 떡볶이 냄새, 호떡 냄새, 튀김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저는 그 냄새에 더욱 배가 고파졌습니다. 약속 장소인 지하철역 출구 계단 앞에 미숙이 서 있었어요. 미숙은 새로 화장을 한 것 같았습니다. 립스틱이 선명했고 머리도 새로 말았어요. 그녀 옆으로는 고급 쇼핑백이 2개나 놓여 있었고 유명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죠. 강수 씨, 오늘 제가 쇼핑도 했어요. 승진 기념으로요. 그녀는 행복해 보였고 저는 그 행복을 깨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제가 말했고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애써 숨겼어요. 자, 식당 가요. 배고프죠? 미숙이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명동 거리의 네온 사인들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고 거리 악사의 기타 소리가 들렸어요.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고 쇼윈도에는 비싼 옷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우리는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고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는 작은 식당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국기가 걸린 작은 레스토랑 앞에서 미숙이 멈춰 섰어요. 여기에요. 미숙이 레스토랑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은은한 조명과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테이블은 10개 정도였어요. 벽에는 이탈리아 풍경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마다 촛불이 켜져 있었죠. 종업원이 우리를 구석 자리로 안내했고 미숙은 의자에 앉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메뉴판을 받았지만 가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파스타가 25,000원, 리조또가 28,000원, 스테이크는 45,000원이었습니다. 전체 요리도 만만치 않았고 샐러드가 15,000원이었어요. 미숙은 메뉴판을 보며 와, 다 맛있어 보인다. 강수 씨는 뭐 먹을래요? 하고 물었고 저는 주머니 속 5,000원을 다시 한번 만졌죠. 식당 안에는 토마토 소스 끓는 냄새와 마늘 볶는 냄새가 가득했고 옆 테이블 손님들은 와인을 마시며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 저는 용기를 내어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숙의 휴대폰이 울렸고 그녀는 전화를 받았어요. 네, 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미숙은 환한 얼굴로 말했죠. 부장님이 다음 달부터 급여 20만 원 인상해 주신대요. 정말 좋은 날이에요. 그녀의 기쁨이 너무나 커서 저는 차마 제 형편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업원이 주문을 받으러 왔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젊은 여자 종업원이 노트를 꺼내며 물었고 미숙은 새우 크림 파스타 하나 그리고 하며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메뉴판을 보며 가장 저렴한 토마토 파스타를 찾았고 토마토 파스타요. 하고 말했습니다. 2만 원이었죠. 미숙이 음료는요? 하고 물었고 종업원은 콜라 3,000원, 오렌지 주스 4,000원입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제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안은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지만 저는 더웠고 와이셔츠 안이 축축해졌어요. 물로 할게요. 제가 말하자 미숙이 왜요? 음료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요. 하며 웃었죠. 저는 억지로 웃으며 물이 더 상쾌해서요. 하고 둘러댔고 미숙은 자신은 오렌지 주스를 주문했습니다. 종업원이 주문을 받아 적고 주방으로 가자 저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핑계를 대고 일어났어요. 화장실로 가는 복도는 좁았습니다. 벽에는 이탈리아 요리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복도 끝에서는 주방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고 창백한 제 얼굴이 비쳤죠.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로 얼굴을 씻었고 물방울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하지? 5,000원으로 6만 원이 넘는 돈을 어떻게 내? 거울 속 제 모습은 비참해 보였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복도를 걷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강수야, 지금 어디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고 저는 명동에 있어요. 하고 대답했죠. 그래, 조심해서 다녀라. 아버지 오늘 철공소에서 일하다 손가락 다쳤는데 괜찮다.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지 많이 다치셨어요? 제가 물었지만 아버지는 아니다. 괜찮아. 그냥 까진 것뿐이야.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 음식이 나와 있었습니다. 미숙의 새우 크림 파스타는 접시 가득 담겨 있었고 위에는 큰 새우 3마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제 토마토 파스타는 양이 적어 보였고 토마토 소스가 빨갛게 면을 감싸고 있었죠. 미숙은 포크를 들어 맛있게 먹기 시작했고 정말 맛있다. 강수 씨도 빨리 드세요. 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포크를 들었지만 목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고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강수 씨 왜 안 드세요? 입맛 없어요? 미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먹고 있어요. 하며 억지로 파스타를 한 입 먹었고 토마토의 신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식당 안에는 다른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촛불이 켜진 케이크가 한 테이블로 나가고 있었고 그곳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눈앞이 흐려졌어요. 식사가 끝나고 종업원이 계산서를 가져왔습니다. 미숙은 제가 낼게요. 하며 지갑을 꺼냈고 저는 아니에요 제가. 하며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계산서에는 6만 2천 원이 적혀 있었고 미숙은 신용카드를 건넸죠. 오늘은 제 승진 기념이니까 제가 내는 거예요. 다음에 강수 씨가 합격하면 그때 사세요. 그녀의 말은 따뜻했지만 저는 더욱 초라해졌고 제 손은 주머니 속 5천 원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와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밤 9시가 넘었고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어요. 미숙은 제 팔을 끼고 걸었고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하며 웃었죠. 노점상에서는 액세서리를 팔고 있었고 미숙은 그곳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저 목걸이 예쁘다. 그녀가 5만 원짜리 목걸이를 가리키며 말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그녀는 스스로 그 목걸이를 샀고 제게 어때요? 하며 보여줬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내내 저는 침묵했습니다. 미숙은 계속 신나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녀는 점점 이상하게 여기는 눈치였어요. 강수 씨 무슨 일 있어요? 그녀가 물었지만 저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고만 대답했죠. 명동역 계단을 내려가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미숙에게 솔직하게 말해야겠다고요. 개찰구 앞에서 우리는 멈춰 섰습니다. 미숙 씨, 제가 할 말이. 제가 입을 열려는 순간 미숙의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그녀는 전화를 받았고 네 엄마. 네 지금 가는 중이에요. 하며 통화했죠. 전화를 끊은 미숙은 어머니가 빨리 오래요. 강수 씨 다음에 봐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하며 개찰구 안으로 들어갔고 손을 흔들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고 하고 싶었던 말을 삼켰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터널의 어두운 벽이 빠르게 지나갔고 가끔 형광등 불빛이 반짝였어요. 지하철 안에는 피곤한 표정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졸고 있었죠. 저는 손목의 커플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시계 유리에 제 비참한 얼굴이 비쳤어요. 원룸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좁은 방 안은 답답했고 선풍기를 틀었지만 시원하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는 공무원 수험서들이 쌓여 있었고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누렇게 발해 있었죠.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골목길에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고 어디선가 술 취한 사람의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 미숙의 환한 웃음이 자꾸 떠올랐어요. 나는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가? 계속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 공무원 시험에 언제 붙을 수 있을까? 선풍기 날개가 덜컹거리며 돌아가고 있었고 밖에서는 새벽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죠.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오후 저는 마로니에 공원 벤치에 또 앉아 있었습니다. 미숙과 약속이 있었지만 저는 가고 싶지 않았고 그녀를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공원에는 가족들이 나들이를 나와 있었고 아이들이 비눗방울을 날리며 놀고 있었죠. 햇살은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벤치 옆 쓰레기통에는 누군가 버린 아이스크림 막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숙이었어요. 강수 씨 어디예요? 벌써 30분이나 기다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짜증 섞여 있었고 저는 미안해요. 지금 갈게요. 하고 대답했죠. 하지만 저는 일어서지 못했고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10분 후 휴대폰이 또 울렸고 이번에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가 왔고 왜 안 받아요? 무슨 일 있어요? 하는 내용이었죠. 저는 공원을 나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고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골목길 담벼락에는 대학 입시 학원 광고가 붙어 있었고 합격률 95%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죠. 어느새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강 둔치로 향했고 그곳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과 조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강변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유람선 한 척이 지나가며 경적을 울렸어요. 강 건너편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죠. 저는 주머니에서 미숙이 선물한 시계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시계는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시계 뒷면에는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휴대폰에 문자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미숙이 아닌 아버지였어요. 강수야, 저녁 먹었니? 어머니가 삼계탕 끓이셨는데 집에 올 수 있니? 아버지의 문자를 보니 눈물이 났고 저는 네, 곧 갈게요. 하고 답장했죠. 한강변에서 일어나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데 미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어요. 강수야, 대체 뭐 하는 거야? 미숙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원에서 2시간 넘게 기다렸다고 했고 제가 왜 나타나지 않았는지 물었어요. 미안해요. 제가 말했지만 그녀는 미안하다고만 하면 돼? 나 완전 바보처럼 거기 서 있었어. 하며 목소리를 높였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한강변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강수야, 우리 잠깐 시간 좀 가지자. 미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었어요. 미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요즘 당신 이상해. 뭔가 나한테 숨기는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나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서 힘들어. 하며 한숨을 쉬었죠.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고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 씨. 제가 말하려 했지만 그녀는 일단 연락 좀 하지 말자. 나도 생각 좀 해볼게.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또 하는 신호음만 남았고 저는 한강변에 멍하니 서 있었죠. 강물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유람선의 불빛이 물결에 반사되어 흔들렸습니다. 제 손에 든 휴대폰 화면이 꺼졌고 어둠 속에서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그날부터 미숙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지만 그녀는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몇 번이나 전화를 걸려다 멈췄고 문자를 쓰다가 지웠죠. 원룸 책상 앞에 앉아 수험서를 펼쳤지만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창밖으로는 여름 장마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시끄러웠고 천둥이 쳤어요. 한 달 후 마로니에 공원 벤치에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됐고 매미 소리가 귀가 아플 정도로 시끄러웠어요. 저는 미숙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가 올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공원 분수대에서는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고 그 웃음소리가 제 귀에는 멀게만 들렸습니다. 벤치 옆으로는 개미들이 줄지어 기어가고 있었고 작은 빵 부스러기를 나르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돌아보니 낯선 중년 남자였고 그는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어요. 젊은 친구가 왜 이렇게 우울한 얼굴로 앉아있나? 그가 물었고 저는 그냥요. 하고 대답했죠. 남자는 신문을 접으며 인생이 힘든가 보군. 나도 젊었을 때 그랬지. 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힘든 시기는 지나간다네. 다만 견뎌야 해. 하고는 일어나 떠났어요. 그 남자의 말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견뎌야 해.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공원을 걸었고 플라타너스 나무 그늘 아래를 지나갔어요.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고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꼭 합격하겠다고, 그리고 미숙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요. 공원을 나와 도서관으로 향했고 그날부터 저는 하루 12시간씩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달 후 9월 공무원 시험일이 다가왔습니다. 시험장은 서울 관악구의 한 대학교였고 새벽부터 수험생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 수험표와 신분증을 챙겨 넣었고 어머니가 싸준 김밥을 들고 시험장으로 향했죠. 지하철 안은 똑같이 시험 보러 가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단어장을 들고 마지막 암기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눈을 감고 명상을 하고 있었어요. 시험장에 도착하니 운동장에는 수백 명의 수험생이 모여 있었습니다. 학교 건물 입구에는 시험장 배치도가 붙어 있었고 저는 3층 5번 교실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 땀이 났죠. 복도에는 다른 수험생들이 서성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벽에 기대어 수험서를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시험 시작 종이 울렸고 교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됐습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 순서로 시험을 치렀고 각 과목마다 쉬는 시간이 10분씩 주어졌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었고 손목이 아플 정도로 펜을 꽉 쥐고 답안지를 작성했죠. 시험장 밖으로는 매미 소리가 들렸고 에어컨이 고장났는지 교실 안은 무척 더웠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와이셔츠는 땀에 젖어 있었어요. 오후 5시 마지막 시험이 끝났습니다. 종이 울리자 수험생들은 일제히 펜을 놓았고 감독관이 답안지를 수거했어요. 저는 교실을 나와 복도 창문으로 운동장을 내려다봤죠. 수험생들이 3, 4, 5 모여 시험 문제를 검토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가 학교 정문을 나섰고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5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를 샀고 우유도 한 팩 샀어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는데 휴대폰이 울렸죠. 아버지였습니다. 강수야, 시험 잘 봤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고 네, 괜찮았어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래, 고생했다. 어머니가 집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빨리 와라. 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고 김밥이 목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시험 문제들을 떠올렸고 틀린 것 같은 문제들이 자꾸 생각났어요. 합격할 수 있을까? 불안감이 밀려왔고 잠이 오지 않았죠.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고 선풍기만 덜컹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어요. 합격자 발표일까지는 한 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했어요. 시급은 6,000원이었고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죠. 편의점은 대학가 근처에 있었고 밤늦게까지 술 취한 대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컵라면을 끓여주고 담배를 팔고 바닥을 닦는 일이 저의 일과였어요. 어느 날 새벽 3시쯤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술에 취한 여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고 그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미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고 소주 한 병을 들고 계산대로 왔죠. 3,000원입니다. 제가 말했지만 미숙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돈을 내고 나가려 했습니다. 미숙 씨.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고 그녀는 그제야 고개를 돌렸어요. 강수야? 미숙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이 번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뭐 해? 그녀가 물었고 저는 아르바이트요. 하고 짧게 대답했죠. 미숙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그래. 하고는 편의점을 나가려 했습니다. 미숙 씨, 잠깐만요. 제가 불렀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고 편의점 문이 닫히며 종소리만 울렸어요. 편의점 창문으로 미숙이 골목길을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소주병을 들고 있었고 가로등 아래를 지나갈 때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어요. 저는 계산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편의점 안에는 냉장고 모터 소리만 웅웅거렸고 시계는 새벽 3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피곤했고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어요. 침대에 쓰러져 눈을 감으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죠.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고 강수 씨 맞으십니까?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 대답하자 상대방은 공무원 시험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인사혁신처입니다. 하고 말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정말요? 제가 다시 물었고 상대방은 네, 최종 합격자 명단에 올라 계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컴퓨터를 켰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접속했죠.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는 손이 떨렸고 제 이름이 화면에 떴을 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년 만에 네 번째 도전 만에 드디어 합격이었어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합격했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정말이냐? 하고 물었어요. 네, 정말이에요. 공무원 됐어요. 제가 소리쳤고 아버지는 전화 너머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죠. 고생했다, 아들아. 정말 고생 많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고 저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원룸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처음으로 세상이 밝게 보였어요. 하지만 미숙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와는 이미 끝난 사이라고 생각했고 제 합격 소식이 그녀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어요. 공무원 임용일까지는 2달이 남아 있었고 그동안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죠. 돈을 모아 정장 한 벌을 사야 했고 부모님께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며 미숙을 다시 만날까 기대했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12월 1일 저는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새로 산 정장을 입고 지하철을 탔고 가슴에는 신입 공무원 명찰이 달려 있었어요. 지하철 안에는 출근하는 직장인들로 가득했고 저도 이제 그들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죠. 광화문역에서 내려 청사로 걸어가는데 궁궐 앞 은행나무 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고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청사 로비에 들어서니 다른 신입 공무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고 누군가는 서류를 들고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어요. 인사 담당자가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됐죠. 여러분, 대한민국 공무원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인사 담당자의 말이 울려 퍼졌고 저는 제 무릎을 꼬집어 봤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첫 월급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통장에 입금된 돈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고 평생 이렇게 많은 돈을 한 번에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부모님께 50만 원을 드렸고 아버지는 아니다, 내가 써라 하며 손사래를 치셨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 아들 이제 다 컸네 하고 말씀하셨고 저는 부모님을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외식을 했고 1인당 2만 원짜리 삼겹살집에서 고기를 실컷 먹었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일했고 승진도 빠르게 했어요.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갔고 월급은 250만 원이 됐죠. 작은 아파트도 전세로 얻었고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직장 동료들과도 친해졌고 주말에는 등산도 다니고 영화도 봤어요. 삶이 안정됐고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죠. 어느 겨울날 저녁 퇴근 후 광화문 교보문고에 들렀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사려고 했고 2층 인문학 코너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책장 사이를 걷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이 책 얼마예요? 돌아보니 미숙이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고 얼굴은 더 야위었으며 옷차림도 초라했어요. 미숙 씨.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고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수야? 그녀는 놀란 표정이었고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떨어뜨렸어요. 저는 책을 주워 건네며 오래간만이네요. 하고 말했죠. 미숙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정장. 공무원 됐구나. 하고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3년 전에 합격했어요.
제가 대답하자 미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점 안에는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다른 손님들이 책을 고르고 있었죠. 축하해. 미숙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고 저는 고마워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그냥 살았어. 하고 짧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서점 1층 카페로 내려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광화문 광장이 보였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미숙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양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고 그녀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죠. 백화점은 그만뒀어.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고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요? 미숙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연락을 끊은 후 그녀는 방황했다고 했어요. 직장에서도 실수가 잦았고 결국 해고당했다고 했죠. 내가 너무 교만했나 봐. 승진하고 돈 좀 번다고 우쭐했던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했고 커피잔을 내려놓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후로 여러 일을 전전했는데 다 오래 못 갔어. 지금은 마트에서 계산대 일하고 있어. 힘들었겠네요. 제가 말하자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수야, 그때 내가 미안했어. 내가 너무 철없었던 것 같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카페 안 따뜻한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고 가슴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제가 말했지만 미숙은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가끔 연락했습니다. 미숙은 제게 조언을 구했고 저는 가능한 한 도와줬어요. 하지만 예전의 감정은 돌아오지 않았고 우리는 그저 옛 친구 사이였죠. 저는 직장에서 더욱 열심히 일했고 5년 후에는 5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월급은 400만 원이 넘었고 부모님께 작은 집도 사드릴 수 있었어요. 그 무렵 저는 직장 선배의 소개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은이라는 사람이었고 그녀는 조용하고 따뜻한 성격이었어요. 우리는 6개월간 만났고 결혼을 결심했죠. 결혼식 날짜를 잡고 청첩장을 돌리는데 미숙에게도 보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결국 문자로 결혼 소식을 알렸고 미숙은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 하고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결혼 후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4급 사무관이 됐고 정부 청사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었어요. 아내 은희와 사이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고 우리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죠. 부모님은 건강하게 지내셨고 아버지는 철공소를 은퇴하셨으며 어머니는 시장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제 인생은 안정됐고 행복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아내와 함께 청담동 갤러리 카페에 갔습니다. 결혼 15주년 기념으로 특별한 곳에서 차를 마시고 싶었고 아내가 예약한 곳이었어요. 카페는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고 안으로 들어서니 고즈넉한 분위기가 흘렀죠.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고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정말 예쁘네요. 아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고 웨이터가 메뉴판을 가져왔죠. 허브티 2잔 주세요. 그리고 케이크도요. 아내가 주문했고 웨이터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물러갔습니다. 카페 안에는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다른 손님들도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차를 기다리는 동안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정원 한쪽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어요. 단풍잎이 바람에 날려 연못 위에 떨어졌고 물결이 일었죠. 그때 카페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숙이었어요. 그녀는 카페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쟁반을 들고 다른 테이블로 음료를 나르고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미숙은 저를 아직 보지 못한 듯 했고 테이블 사이를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더 늙어 보였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죠. 앞치마는 낡았고 운동화도 달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시선을 따라가며 저 직원분 아는 사람이에요? 하고 물었고 저는 아니요.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미숙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쟁반에는 허브티 2잔과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미숙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강수.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말하자 미숙은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어요. 여보,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내가 다시 물었고 저는 네, 착각하신 것 같아요. 하고 대답했어요.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허브티를 홀짝이며 정원을 바라봤죠. 저는 케이크를 포크로 떠먹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고 자꾸 미숙 쪽을 쳐다보게 됐습니다. 그녀는 카페 구석에서 다른 웨이터와 이야기하고 있었고 가끔 제 쪽을 힐끔거리고 있었어요. 1시간 후 우리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계산을 할 때 미숙은 보이지 않았고 다른 직원이 카드를 받았어요. 카페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강수 씨 하는 목소리가 들렸죠. 돌아보니 미숙이 앞치마를 벗고 밖으로 나와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고 아내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여보, 제가 차에서 기다릴게요. 아내가 눈치 있게 말하며 주차장으로 향했고 저는 미숙과 카페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왔고 낙엽들이 바닥을 굴러갔어요. 오래간만이에요, 강수야. 미숙이 먼저 말을 꺼냈고 저는 그러게요. 언제부터 여기서 일했어요? 하고 물었죠. 한 6개월 됐어요. 시급 9,000원 받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쓸쓸했어요. 미숙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마트 계산대 일을 하다가 정리해고를 당했고 여러 일을 전전하다 이 카페에 취직했다고 했어요. 하루 8시간 일하는데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벌어. 원룸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 그녀는 한숨을 쉬었고 벤치 팔걸이를 꽉 쥐고 있었죠.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물었고 미숙은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셔. 하고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네요. 제가 말하자 미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강수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죠.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줬어야 하는데 나는 돈만 생각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미숙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저는 휴지를 꺼내 건넸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말했지만 미숙은 계속 울었어요. 나 요즘 밤마다 생각해. 그때 내가 내 곁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우리 결혼했을까? 지금쯤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그녀의 말에 저도 가슴이 먹먹해졌고 할 말이 없었죠. 카페 정원에서는 단풍잎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바람이 쌀쌀했습니다. 미숙 씨, 저도 그때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자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넌 잘 됐구나. 정말 다행이야. 그녀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고 저는 미숙 씨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고 격려했죠. 하지만 미숙은 난 이제 늦었어. 60이 다 됐는걸.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주차장 쪽에서는 아내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일어서야 할 시간이었어요. 미숙 씨, 저 이만 가봐야 해요. 건강하게 지내요. 제가 말하며 일어서자 미숙도 따라 일어났죠. 강수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저는 뭔데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미숙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녀의 눈은 간절했고 두 손을 모아 빌듯이 제 앞에 내밀고 있었죠. 미숙 씨, 저는 이미 결혼했어요. 아이들도 있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미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알아. 그냥 한번 물어본 거야.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고 어깨가 축 처졌어요. 행복하게 사세요, 미숙 씨.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돌아서려는데 미숙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강수야, 그때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미안해. 그리고 축하해. 내가 행복해서 다행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미숙이 벤치에 앉아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차에 타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옛날에 알던 사람이에요. 오래전에요. 하고 대답했어요.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집에 가요. 하며 시동을 걸었죠. 차창 밖으로 카페가 멀어져 갔고 미숙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모습이 점점 사라져 갔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5년 후 저는 3급 부의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제 정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퇴직 후 계획도 세우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대학생이 됐고 아내와 저는 노후를 준비하며 차분하게 살고 있었죠. 부모님은 여전히 건강하셨고 가끔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다녔습니다. 제 인생은 평탄했고 특별한 파란은 없었어요. 어느 겨울날 광화문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퇴근길이었고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우산을 펼치고 있었고 거리는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죠. 교보문고 앞을 지나가는데 한 여자가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세었고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미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종이컵을 앞에 놓고 앉아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추운 날씨에 얼굴은 빨갛게 얼어 있었고 손은 동상에 걸린 듯 퉁퉁 부어 있었죠. 종이컵 안에는 동전 몇 개가 들어 있었고 옆에는 낡은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숙 씨.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불렀고 그제야 미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알아보는 데는 시간이 걸렸고 그녀의 눈은 초점이 없어 보였어요. 강수. 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제가 물었지만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종이컵에 넣었고 따뜻한 곳에 가서 밥 드세요. 하고 말했죠.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지폐를 만지며 고마워. 강수야.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그 밝게 웃던 미숙은 어디로 갔는지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어요. 미숙 씨, 왜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제가 다시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고 계속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거리는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고 미숙은 병원비가 없어. 하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119를 부르려 했지만 미숙이 제 손을 잡으며 괜찮아. 그냥 가줘. 하고 말했죠.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미숙 씨,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말하자 미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강수야. 너무 늦었어. 나는 이미 끝났어. 그녀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했고 저는 할 말을 잃었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꺼내 미숙에게 건네며 여기로 연락하세요. 복지센터 연결해 드릴게요. 하고 말했어요. 미숙은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눈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고 눈송이가 그녀의 흰 머리 위에 쌓이고 있었어요. 강수야, 행복하게 살아. 내가 잘 돼서. 정말 다행이야. 미숙이 마지막으로 말했고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죠. 발걸음을 돌려 광화문 거리를 걸었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미숙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녀의 차가운 손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내가 일찍 왔네요.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물었죠. 저는 아니요, 그냥 피곤해서요. 하고 대답하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30년 전 그날들을 떠올렸고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벤치가 생각났어요. 미숙의 환한 웃음, 그녀가 건네준 커플 시계, 명동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내가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어땠을까? 미숙과 결혼했다면 우리는 행복했을까?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었고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광화문 거리를 찾았습니다. 교보문고 앞에 갔지만 미숙은 보이지 않았고 그 자리에는 다른 노숙자가 앉아 있었어요. 혹시 여기 앉아 있던 할머니 어디 갔는지 아세요? 제가 물었지만 그 사람은 몰라요. 하고 대답했죠. 며칠간 그 거리를 배회했지만 미숙을 찾을 수 없었고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복지센터에 연락해봤지만 미숙의 정보는 나오지 않았어요. 실종 신고를 하려 했지만 가족도 아니고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저는 광화문 일대 쉼터와 무료 급식소를 돌아다니며 미숙을 찾았지만 허사였고 그녀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한 달 후 아내와 함께 근처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고 매주 토요일 오전에 진행됐어요. 첫 봉사날 복지관 담당자가 명단을 건넸고 그중 한 이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정미숙, 67세, 서울시 은평구 쪽방촌 거주.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이 사람이 제가 아는 미숙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도시락을 들고 은평구 쪽방촌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는 낡은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고 계단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었어요. 복지관 담당자가 앞장서며 이분은 거동이 불편하셔서 방에 계실 거예요. 하고 설명했죠. 3층 끝방 앞에 도착했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숙 할머니 도시락 가져왔어요. 담당자가 말하며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비좁았습니다. 2평도 안 되는 공간에 이불과 작은 옷장만 놓여 있었고 창문은 깨져서 비닐로 막아놓은 상태였어요. 구석에 누군가 누워 있었고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었죠. 미숙 할머니, 일어나실 수 있어요? 담당자가 다가가며 물었고 그 사람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아는 미숙이었어요. 미숙 씨.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고 미숙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강수. 야?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고 얼굴은 더 수척해져 있었어요. 담당자는 아시는 분이세요? 하고 물었고 저는 네,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에요. 하고 대답했죠. 담당자는 그럼 제가 잠깐 나가 있을게요. 하며 방을 나갔고 저와 미숙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제가 물었지만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마른 손으로 담요를 꽉 쥐고 있었죠. 방 안에는 곰팡이 냄새가 났고 벽에는 습기로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작은 전기장판 하나가 전부였고 겨울 추위를 견디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였어요. 미숙 씨, 왜 연락 안 했어요? 제가 도와줄 수 있었는데. 제가 말하자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수야. 넌 이미 내 인생 살고 있잖아. 내가 패 끼칠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패가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알던 사이잖아요. 제가 말했지만 미숙은 그건 너무 오래전 일이야. 하며 손을 저었죠. 도시락을 그녀 앞에 놓으며 저는 명함을 다시 꺼냈습니다. 미숙 씨, 이번엔 꼭 연락하세요. 제가 복지센터 통해서 도와드릴게요.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할 수도 있어요. 제가 간곡히 말했지만 미숙은 명함을 받지 않았어요. 강수야, 그냥 가줘. 나 이대로 괜찮아. 복지관에서 도시락 갖다 주고 겨울에는 난방비도 지원받아. 충분해. 그녀의 말은 완고했고 더 이상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숙 씨. 제가 한 번 더 불렀지만 그녀는 돌아 누워 버렸어요. 강수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제 그만 가줘.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고 떨리고 있었죠. 저는 명함을 그녀 옆 바닥에 놓고 일어섰습니다. 방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니 미숙은 여전히 벽을 보고 누워 있었고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저는 그 방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지관 담당자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숙 할머니는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는데 약을 잘 안 드시려고 해요.
담당자가 걱정스럽게 말했고 저는 제가 돈을 후원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어요. 담당자는 물론이죠. 매달 정기 후원도 가능하고 일시 후원도 가능해요. 하며 서류를 건넸고 저는 그 자리에서 매월 50만 원씩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미숙에게 도시락을 배달했습니다. 처음에는 담당자와 함께 갔지만 나중에는 혼자 갔고 미숙과 짧게나마 대화를 나눴어요. 그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건강도 악화되고 있었죠. 겨울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기침은 심해졌고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쪽방촌에 도착했을 때 구급차가 서 있었습니다. 복지관 담당자가 급히 뛰어오며 미숙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하고 소리쳤고 저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미숙의 방 앞에는 구급대원들이 있었고 그들은 들것에 미숙을 옮기고 있었죠. 미숙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저 보호자예요. 제가 외치며 다가갔고 구급대원은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요. 하고 말했어요. 저는 구급차에 함께 타고 병원으로 향했고 차 안에서 미숙의 손을 잡았죠. 그녀의 손은 차갑고 가늘었고 맥박이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 괜찮아요. 곧 병원 도착해요. 제가 말했지만 미숙은 눈을 뜨지 못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고 의사들이 급히 미숙을 데려갔습니다. 저는 응급실 밖 의자에 앉아 기다렸고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어요. 1시간 후 의사가 나왔고 보호자분이시죠? 하고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상태가 어떻습니까? 제가 급히 물었고 의사는 당뇨 합병증과 폐렴이 심각합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신 것 같아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고 설명했어요.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고 의사는 최소 2주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본인 부담금이 꽤 나올 거예요. 하고 대답했죠. 저는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하고 말했고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원 수속을 밟으라고 했습니다. 미숙은 일반 병동에 입원했고 저는 매일 퇴근 후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고 얼굴색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미숙 씨, 기분이 어때요? 제가 물었고 미숙은 왜 이렇게까지 해줘? 하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냥요. 옛날 인연이니까요. 제가 웃으며 말했지만 미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수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미숙 씨, 이제부터는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 챙기세요. 제가 도울 테니까요. 제가 말했지만 미숙은 고개를 저었죠. 강수야. 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 합병증이 너무 심해서. 길어야 몇 달이래. 그녀의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치료 열심히 받으면 나아질 거예요. 제가 말했지만 미숙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강수야, 난 알아.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이제 정말 끝이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병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30년 전 미숙과의 이야기, 그녀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이야기까지요. 아내는 조용히 들었고 여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제가 이해할게요. 하며 제 손을 잡아줬어요. 아내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났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미숙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퇴근 후 병원에 가서 저녁을 함께 먹었고 그녀가 좋아하는 과일도 사다 줬어요. 미숙은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는 듯 보였지만 의사는 일시적인 호전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어렵습니다. 하고 말했죠. 한 달 후 미숙의 상태가 다시 악화됐습니다. 의사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을 불러주세요. 하고 말했고 저는 복지관 담당자에게 연락했어요. 하지만 미숙에게는 연락할 가족이 없었고 저밖에 없었죠.
저는 병실에서 미숙을 지켰고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강수야. 미숙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불렀어요. 네, 미숙 씨. 제가 대답하자 미숙은 내 인생 후회뿐이야. 그때 내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돈만 쫓았던 내가 바보였어. 하며 눈물을 흘렸죠.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제가 위로했지만 미숙은 계속 울었습니다. 강수야,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저는 뭐든지 말해요. 하고 대답했어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우리 그 벤치. 거기 한 번만 더 가고 싶어. 마지막으로. 그녀의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알겠어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하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의사의 허락을 받고 휠체어에 미숙을 태워 대학로로 향했습니다. 봄이 시작되고 있었고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마로니에 공원에 도착하니 30년 전 그 벤치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플라타너스 나무들도 그대로였죠. 벤치에 미숙을 앉혔고 저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여기야. 우리가 처음 만난 곳. 미숙이 벤치 팔걸이를 쓰다듬으며 말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공원에는 젊은 연인들이 걸어가고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30년 전 우리의 모습이 겹쳐 보였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강수야,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난 내 곁을 떠나지 않았을 거야.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미숙 씨, 저도 후회는 있어요. 그때 제가 더 당당했더라면,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하고요. 제가 말하자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강수야. 잘못은 내가 한 거야.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난 너무 이기적이었어. 그녀의 말에 우리는 한참을 울었고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우리 위에 떨어졌어요. 1시간 후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숙은 많이 지쳐 보였고 곧바로 잠이 들었어요. 저는 병실 의자에 앉아 그녀를 지켰고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죠. 미숙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4시였고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미숙 씨, 편히 쉬세요. 제가 속삭이자 미숙의 손에서 힘이 빠졌고 모니터에서 긴 소리가 울렸죠.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히 들어왔지만 이미 늦었고 미숙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조문객은 복지관 담당자 몇 명과 제 가족뿐이었고 미숙은 홀로 세상을 떠났어요. 화장을 마치고 유골함을 받아들었을 때 제 손은 떨렸고 이 작은 함 안에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저는 미숙의 유골을 마로니에 공원 근처 봉안당에 모셨고 그곳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1년 후 저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35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아내와 저는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고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근처에 자리를 잡았죠. 카페 창가 자리에서는 미숙과 제가 앉았던 벤치가 보였고 저는 가끔 그 벤치를 바라보며 미숙을 떠올렸습니다. 카페 이름은 황혼의 쉼터로 지었습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공간이었고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벽에는 옛날 사진들을 걸었고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곳이었죠. 커피 한 잔 가격은 저렴하게 책정했고 혼자 오신 어르신들을 위해 신문과 잡지도 비치했습니다. 카페를 열고 몇 달 후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왔고 그들은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며 서로 친구가 됐어요. 어떤 분은 이런 곳이 있어서 정말 좋아요.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로운데 여기 오면 사람들이 있어서 좋아요. 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그럴 때마다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카페 문이 열리고 한 노부부가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고 둘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 2잔 주세요. 그리고 케이크도요. 할아버지가 주문했고 저는 커피를 내려 가져다 드렸죠. 감사합니다. 여기 분위기 참 좋네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고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저는 미숙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함께 했다면 저렇게 손을 잡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을까요? 창밖 벤치를 보니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고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흩날리고 있었어요. 미숙은 이제 없지만 그녀의 기억은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고 이 카페를 통해 저는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내가 여보, 오늘 손님 많았네요. 하며 웃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들 행복해 보이셔서 좋아요. 제가 대답하자 아내는 제 어깨에 기대며 당신 덕분에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하고 말했죠. 저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하고 대답했고 우리는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마로니의 공원은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고 벤치에는 젊은 연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이 30년 전 저와 미숙의 모습과 겹쳐 보였고 저는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랐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마로니의 공원 벤치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30년 전 그 자리, 미숙과 제가 꿈을 꾸던 그곳에서 저는 조용히 기도했어요. 미숙 씨, 편히 쉬세요. 그리고 다음 생에는 행복하세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제 주위를 맴돌았고 저는 그것이 미숙의 대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지하철, 반짝이는 불빛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모두가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었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죠. 저도 제 이야기를 살아왔고 미숙도 그녀의 이야기를 살다 갔습니다. 인생에는 후회가 있기 마련입니다. 돌아갈 수 없는 시간, 다시 할 수 없는 선택, 그리고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만들고 지금의 우리가 있게 합니다. 저는 미숙을 통해 배웠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진심으로 대하는 것, 그리고 후회 없이 사는 것의 중요함을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들어서니 아내가 따뜻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미숙이 그토록 원했던 평범한 행복, 저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마로니의 공원 벤치에서 찍은 사진, 미숙이 마지막으로 제게 보여줬던 그 사진이었어요. 병원에서 미숙의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했고 제가 간직하고 있었죠. 사진 속 우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젊고 희망찼습니다. 미숙 씨, 우리 다음 생에는 꼭 행복합시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속삭였고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 꿈에서 저는 다시 마로니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젊은 시절의 미숙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있었고 벚꽃이 눈처럼 내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아름다운 꿈이었고 동시에 슬픈 기억이었죠. 인생은 짧고 시간은 빠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미숙을 통해 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카페로 출근하며 마로니의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는 젊은 연인이 앉아 있었고 그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그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지나갔고 그들의 미래가 밝기를 바랐죠. 카페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가 되도록 해야지. 황혼의 나이, 인생의 저물녘에 서 있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소박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요. 미숙은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교훈은 제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카페 창가에 서서 저는 다시 한번 벤치를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을 흩날리고 있었고 그 아래 벤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30년의 시간이 흘렀고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그 벤치만은 변하지 않았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기도했습니다.
미숙 씨, 그곳에서는 행복하세요. 그리고 저도 남은 인생 잘 살겠습니다. 황혼의 데이트, 그것은 단순히 늙은 연인들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돌아보고 후회를 되새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저와 미숙의 이야기는 슬픈 결말이었지만 그 속에서 저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는 카페에서 많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 이야기, 후회와 기쁨, 슬픔과 행복이 뒤섞인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위로를 받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고 실수하며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익혀가는 것이죠. 미숙과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저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아내와 함께, 가족과 함께, 그리고 이 카페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저는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황혼의 시간은 어둡지 않아요. 오히려 하루 중 가장 아름다운 빛이 비추는 시간이죠. 저는 이제 그 아름다운 빛 속에서 평화롭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가려 합니다. 마로니의 공원의 벚꽃은 해마다 피어납니다. 그리고 저는 해마다 그 벚꽃을 보며 미숙을 떠올릴 것입니다. 잊혀지지 않는 사람, 용서받지 못한 과거,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저를 만들었고 지금의 저는 그것들 덕분에 여기 서 있습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